그 장재현 박사가 이제 대수의 법칙을 이용해 가지고 했는데 보면 사실은 부정선거 있기 전에 제가 그래프를 다 조사해 보면요. 이게 참 그 0표 뭐 이런 나온 데들 보면 참 대수의 법칙으로 다 나와요. 그런데 그걸 갖고 그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열어주지 않으니까 우리는 0표 나온데 1표 나온데 2표 나온데 3표 나온데 돌아다녀 보니까 이게 표를 찍고 당비를 내고 자유통일날 찍은 사람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이건 분명히 부정선거다. 그리고 딱 우리가 고발이 한 게 아니라 당사자가 고소를 했어요. 당사자가 네. 나는 분명히 자유통일당 찍었습니다. 그런데 각하시켜버려요. 그래 다시 항소를 하니까 이거를 뭐냐면 아예 받아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을 볼 때에 지금 누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거기는 법치 외도군요. 이제 헌법기관이라는 이유로 네. 이 선관위는 감사원의 감사도 안 받고, 네. 그다음에 국정원에서 이 보안 점검도 거절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썩어가지고 네. 수많은 비리가 넘치는데, 그다음에 거기가 대법관이 위원장이고 지방 선관위는 부장판사가 위원장으로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을 청구하면요 법원이 안 받아줍니다. 네. 그렇게 무소불위의 기관이 된 게 선관위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선관위에 비리와 의혹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저걸 어떻게 체크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번에 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가지고 각종의 자료를 입수하고 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되려면 대의민주주의가 되려면 선거가 정상으로 돼야 되잖아요. 물론이죠. 네, 예. 그러니까 이 선거가 지금 다 무마되고 이게 엉망이 돼 버리니까 이거를 대한민국을 법치로 이루겠다고 해서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우리 홍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참 정상적인 우리 국민이라면은 지난번 투표 결과 그렇게 나올 리는 없다. 그리고 우리 자유통일당은 명백하게 지역마다 우리 장일 목사님이 전수조사까지 하면서 제로 나오는 데서 자기가 통일당호 이거 찍었다는 사람이 명백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를 제기하고 고소를 했지만은 전부 기각당하는 거죠.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학성 장로님 말씀한 대로 이 대법관이 전부 다 위원장을 있고 거의 법원과 함께 한 체제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무소불위의 그 완전 신성불가침에 존재되어 있으니까 저거 큰 문제입니다. 앞으로 어떤 정권에 들어서 저걸 갖다 분리안시키면은 저건 앞으로 손도 못 대면 일방적으로 부정선거 계속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저걸. 그래서 저거를 우리가 뭐 참 최종적으로 이번에 뭐 무슨 뭐를 갖다 입수해가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많은 의혹이 있고 의심이 있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제기했으면 속 시원하게 뭔가 조선하지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안 하다 누적되다 보니까 대통령에게 국정원에서도 뭔가 모르게 김성이 있다. 지난해 7월 달에 보고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랬으면은 이 대통령께서도 확실하게 최종적으로 직접 볼 수 있는 거는 영장 없이 저거를 볼 수 있는 거는 기원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조치를 취했다 이렇게 보는 그런 합리적 추론을 그렇게 해봅니다. 그 사전 투표에 대해서 제가 평택 사례를 좀 봤는데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내가 따로 보내준 거. 여기 보면은 사전 투표 조작을 좀 한번 이거 해놓은 걸 보겠는데 자 넘겨주시죠. 여기 보면은 사전 투표하려면 제일 먼저가 신분 확인을 하잖아요. 우리 투표를 갈 때 신분 확인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신분 확인이 컴퓨터로만 확인해요. 오프라인으로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전 투표는 내가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이 아닌 딴 지역으로 가서 사전 투표하잖아요. 예. 그러면 거기 가면은 신분증을 제시를 물론 하지만 컴퓨터에다 입력을 해요. 예. 그런데 이거를 나중에 확인하려면 컴퓨터를 안 열어주면 누가 와서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하는 거예요. 조작일이 지금 저기 예. 써놨잖아요. 조작일을 보면 실제 투표 참여의 인원수를 비공개한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투표를 하게 되면 투표 봉투를 집계해서 투표 봉투를 확인하고 각 그 지역의 우체국으로 해서 보내거든요. 그 보내고 나면 이것을 투표 봉투에서 수령해가지고 투표 봉투에서 여기 배송을 하는데 평택 우체국 투표 봉투 배송 건수가 관내 사전 투표에서 관내가 35,287개예요. 그런데 희한하잖아요, 목사님. 관내 사전 투표가 35,287인데 투표 수가 35,266이에요. 다르죠? 예.
다른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투표 봉투가 가는 거하고 이쪽에서 투표수하고 달라요. 그리고 또 조작되어서 배송된 투표 봉투와 투표수가 차이가 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조작 3에 가서 기권자 수는 원래 표에 없어요. 아니 내가 그 투표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내가 투표하러 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기권자 수가 나옵니까? 이게 기권자 수가 나와요.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심지어 네. 뭐 19세기 사람도 뭐 이렇게 투표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랬다 하는데 이건 뭐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그런 일이. 그리고 무효 투표수가 거기 나와요. 무효 투표수가 쭉 나. 조작 4에 보면.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국외 부재자 투표가 902표가 나왔는데 국외 비례대표를 보면은 1046이 나와요. 저게. 이게 조작, 이게 평택만 봤는데 이런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정리해 보면 넘겨서 보시면 조작 16을 보면 1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한다는 거. 그 다음에 6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은 이제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를 비공개한다. 요게 이거예요. 실제 투표 참여 인원수 비공개. 실제 투표 참여수 비공개. 그러니까 이게 서로 공개를 하지 않아요. 그 여기 보니까 선관위는 최초 투표인수를 절대 공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몇 명이 했는지 알아야 이게 그렇죠. 개표됐을 때 나올 거 아닙니까? 최초 투표인수를 절대 공개하지 않아요. 그 투표 시 신분 확인은 컴퓨터로만 하고 오프라인으로는 기록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우체국 배송된 투표봉투 개수하고 개표된 투표수가 달라요. 관에 배송된 사전투표가 몇 개가 갔다 그러면 개표할 때도 그게 몇 개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맞아. 아니 우리가 아마추어 우리가 이렇게 조사에 이렇게 발표하는데 그러면 저 국민의힘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모를까? 그리고 여기 조작사 기권자 수는 사전투표에서 있을 수 없는 허수. 다시 기권자 수는 없어. 내가 투표하러 사전투표하러 가서 거기서 기권해요? 장로님은 투표하러 가서 거기서 기권해요? 아유, 말이 안 되죠. 예. 이런 것들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에요. 사전투표 기권자가 있다. 무효투표소 당선자에게 몰표가 가지 않도록 비율을 적당하게 조정하는 거예요. 가짜표입니다. 저게. 그리고 국외 부재자 선거인수가 국외 부재자 확정인수보다도 많아요. 선거인수가 확정한 사람보다 많다고. 그러면 이런 것만 보더라도 분명히 잘못된 거거든요. 넘겨서 하나 보시고. 자, 하나 넘겨보세요. 그래서 여기 우체국 소관부 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다 공개를 요청할 자료를 했는데 이게 안 왔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관내 사전투표 기권자 수에 대한 증빙 기록물을 자료를 달라. 무효투표수에 대한 실물투표지 재검하게 해달라. 안 한단 말이죠.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얼마나 많은 사전투표에 어마어마한 일을 집어넣는가. 이게 이제 대차 점검에서 지난번에 그 장재현 박사가 조사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오프라인 쪽에서는 제가 조사했고 이렇게 봤을 때 분명히 부정선거입니다. 이거. 이 부정선거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이거를 솔직한 얘기로 비상계엄하고 저거 딱 차단하고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네. 판사도 영장 발부 안 해줄 거고 네. 조사하라고 하지 않을 거고 자기네들끼리 도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나라를 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 선포놓고 실질적으로는 국회는 하나의 쇼업이죠. 보여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선거관리소를 지금 조사한 거죠. 장로님 이거 어떻게? 소위 이제 잘 아시지만 성동격서란 말 있잖아요. 네. 동쪽에서 소리를 질렀는데 네. 실제로 서쪽을 격파했단 말이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이제 눈을 국회로 돌려놓고 실제로는 선관위를 갖다가 압수수색하는 이제 그런 일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정확하게 지금 아마 파악이 되지 않았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파악됐을 텐데 또 돼야 되는데 말이죠. 네, 그거 예. 돼야죠. 되고 탄핵이 이번에 불발로 그치고 정상적인 다시 임기로 돌아서면은 뭐 적절한 때 그거를 공개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있든 없든 공개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이죠. 선관위 들어가는 목적이 뭐냐?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부정선거로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국고를 우리 국가를 문란하게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문제. 이거에 대해서 헌법학자가 어떻게 봐야 돼요? 저 선관위의 부정행위요? 예. 목사님 저는 우리가 예전에
3.15 부정선거의 원흉인 최인규를 사형에 처했잖아요. 예. 우리 선례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왜냐하면 저것은 선거를 부정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있는 대의민주주의 자체를 부정한 것이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뒤바꾸게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린 것이죠. 아마 최고의 형에 처해져야 될 거로 봅니다. 네. 목사님, 만일에 저것이 조직적으로 그 참 사전 투표에 그 컴퓨터 조작위가 그렇게 다 상당 기간 동안 그렇게 되었다면 그게 확인되고 발표되면은 이거 그야말로 대한민국 뒤집어지는 거죠. 아, 뒤집어진 거죠. 이거는 완전히 그럼요. 그냥 이번에 이게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는다고 하면 대한민국은 내일이 없는 거라고 좀 봐지거든요. 예, 예. 만약에 이게 부정선거로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돼 버린다면 저는 제가 확신한 거예요. 제 자신이 확신하고 네. 제가 조사해 본 거로는 100% 부정선거로 보이거든요. 이 조사를 해야 되는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잘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예, 예. 저도 그래서 그 문제가 대통령이 실제로 전모를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근데 합리적인 이제 추측을 이제 하고 있는 뿐인데 언젠가는 진실이 좀 밝혀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요. 홍 목사님. 네. 지금 저기 부정선거로 당선된 사람들은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그렇죠? 알겠죠 뭐. 그러면 이게 발각이 되면 자기들은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달려붙을 네. 거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말 안 하는 이유가요. 네. 당선자들이 힘이 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손대지 마라. 네. 그 민주당도 당연히 손대지 마라. 그다음에 기존의 보수 언론이라는 사람들도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일들을 걔들이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옳은 거를 정의를 밝히는 일보다는 강자에게 붙어가지고 근데 자기네들도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당선자 위주로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진실을 덮고 있는 것인데 정말 이번에 진실이 제대로 밝혀져서 대한민국의 정의의 실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속된 예. 말로 말해가지고 정당하게 투표하고 우리 국민들이 이를 만들었다 하면 더 이상 우리 애국운동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이번에 그 국민의힘도 당대표를 뽑을 때 선관위에다 이거를 위임했거든요. 예, 예. 위촉했죠. 위촉했죠. 예, 예. 위촉해서 했단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투표수를 제가 보니까 부정선거 했을 때 66%대 33 있잖아요. 그 차이가 그대로 유지됐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볼 때 야, 왜 저기 한동훈이가 저렇게 난리를 칠까? 이걸 볼 때 혹시 이것과 연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의심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아마 대통령은 알고 있지 않을까. 그래 이준석이도 대표되고 또 한동훈도 대표된 사람은 사전선거 운동을 해야 된다 하고 부정은 없다고 계속 주장하거든. 예, 예. 지금. 그래서 보니까 넘겨서 보시면 우리가 비상겸 해제 의결 후에 여기 아니 그거 말고 여기 보면 결국에 비상겸 해제 의결 후에 둘이 아주 악수하는 거 보세요. 그 손을 열에 하는 거는 굉장한 자정한 표시거든 저게. 네네.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보면 제2의 김무성이나 유승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한번 이걸 아, 맞습니다. 네네. 지금도 오늘도 근데 대통령의 담화 이후에 한동훈의 발언을 보면 저 직무정지나 조기 사퇴가 불가피하다. 네. 그 말하는 것은 제2의 김무성, 제2의 유승민 맞죠? 네. 예, 한동훈이는.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여기도 보면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킨 김무성과 유승민이 저기 딱 이렇게 비박계 해서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항상 보면 예. 우리 유승민도 박 대통령의 그 비서 아니었습니까? 네. 비서로 시작했잖아요. 한동훈도 윤 대통령하고 20년 참 형제같이 지낸 사이인데 참 그런 사람들이 배신을 해서 주군을 예컨대 몰아낸다면 본인들의 앞날은 밝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저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사실은 이 민주당 안에 있는 좌익 세력들이나 종북 세력들 네.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국가의 행정부를 무너뜨리고 있고 네. 사법부를 무너뜨리고 예. 있는 것을 대통령은 본고로 보여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 문란에 이르고 있으니까 예.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준 거라고요. 네네. 지금 나라가 이렇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지금 완전히 나를 그저 창살 없는 감옥에다 가둬놓고 대통령이라는 명분을 주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해외 나가서 외교는 잘하셨잖아요. 그럼요. 예. 네. 그러니까 국내에 와서 이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감인지 민주당과 자익 세력들이 자유대한민국의 진정한 통치 권력인지 이번 기회에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사실 홍영님. 이번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얼마나 날마다 하루하루가 고심에 찬 그런 국정을 하고 있는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마지막 수단인 이 비상계엄권을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한동훈 대표가 당장 이걸 멈춰야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나왔고 또 18명의 사람들이 야당과 함께 그렇게 계엄을 중지시키는 그런 결의안을 통과시켰죠. 그리고 볼 때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보수 우파 진영이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지금 취약한지를 절실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저 세력들이 정말로 야당은 제야와 민노총과 극좌 세력까지 전부 어울려가지고 한 대로 가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은 자기들 스스로 홀로서기도 불가하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마치 온실 속에 자란 무슨 힘없는 그런 식물처럼 말이죠. 그런 인간들 집단이 자기들 스스로 싸울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야의 정통 보수 우파인 이 광화문과 자유통일 세력을 마치 인도의 불가촉 천민처럼 취급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는 정말로 한번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는 이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음부터는 더 이상 국민의힘의 시종들은 그런 식으로 앞으로 총선이나 대선이 임하면 안 됩니다. 네. 정당이 생존하려고 하면은 자기 대표를 내세워가지고 죽든 살든 끝까지 가야 과거의 정의당이나 진보당처럼 그렇게 생명력이 있는 거지. 맨날 하다가 맨날 나중에 가지고 국민의힘이 다 보수 분열이다 이 프레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무슨 보수 한국을 우리가 갑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철저하게 우리는 이 국민의힘을 우리가 흔들어가지고 무너뜨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 쓸모 없습니다. 지금. 그렇죠. 그 헌법학자라서 지금 총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고요.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비상계엄을 저는 선포했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지금 나라의 체제가 이렇게까지 무너져서 종북 세력, 좌익 세력, 친중 세력 이런 거 하면서 완전히 대한민국이 뭐 문화, 예술, 교육 뭐 할 것 없이 다 지금 정계까지도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대통령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국가,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 때 우리나라의 그 모든 것, 미국은 뭐 인종이나 어떤 걸로 나라를 세운 게 아니고 자유의 가치로 세웠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번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외치는 게 자유라고요. 그건 뭐냐면 기독교의 그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조경태도 반대 입장을 선회했네. 선회했네. 예. 그렇죠. 지금 이게 제대로 알면요. 여당들도 우리 이 방송만 들어도 사실은 여당에 있는 사람들이 반대해야 돼요. 반대이죠. 그럼요. 국회의원 저 더불어민주당에 국가의식을 가지고 자유민주국가를 선회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헌법적인 입장에서 저 한번 윤석열 대통령의 그 충의에 의해서 내뱉은 이 비상계엄령에 대해서 한번 총정리해 주시죠. 예. 지금 이제 오늘 뭐 다 정리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의미에서요. 두 가지인데 이거 올려보세요. 윤 대통령의 그 행위가 네. 내란죄에 해당하느냐, 네. 내 비상계엄이 잘못됐느냐 이 두 가지였잖아요, 목사님. 그렇죠. 네. 내란은 제가 조금 전에 형법 87조도 봤지만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 행위를 일으켜야 되는데 폭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내란죄에 내자도 끄내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대한민국 모든 언론들은요 국헌 문란 목적이다 이것만 가지고 떠들어요. 네. 근데 폭동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은 내란죄의 구속 요건에 중요한 것이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사
그럼 국헌문란이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국헌문란은 국가기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랬는데 국회가 모여가지고 190명이 모여서 해제 요구를 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불가능하게 만든 바가 없기 때문에 내란죄에 내자도 꺼내지 말아야 뜻입니다. 네. 두 번째, 비상계엄의 문제인데요.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이제 절차적 흠이 있다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계엄을 선포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고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철저하게 절차를 준수했죠. 남은 것은 실제적 판단인데 과연 지금의 상황이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냐에 대해서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하는 분들도 내가 호소하고 싶은 뭔가면 문자만 보지 마시고 정말 대통령으로서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주사표를 척결하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이 살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했단 말이죠. 네. 그 과정을 다 우리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변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가 행여 아니라 하더라도 그 상황을 우리가 선회를 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네. 두 번째로는 헌법 학제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통치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 사법부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든다면 김대중이가 북한에 가고 노무현이가 가고 문재인이가 갔어요. 현행 국가보안법에 저촉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그 세 사람이 북한에 간 것에 대해서 국가보안법 위반이다 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건 왜냐? 대통령이 국가 원수로서 행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반 실정법 법률보다 한 차원 높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급 법률에서 사법부가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죠. 그렇다면 77조에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의 이 판단은 대통령의 판단을 철저하게 존중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네네. 또 하나 그것을 더 해줄 수 있는 그 근거는 보면요. 목사님 아까 쭉 봤지만 실탄도 소지하지 않고 맞습니다. 국회에 280밖에 안 되는 것이 그죠? 네네. 그다음에 뭐 불도 안 끄고 말이죠. 네. 즉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민간인에게 피해를 전혀 주지 않으려는 그렇죠. 그러한 이 입장에서 이런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위법의 문제가 소멸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통치 행위에서 제가 보기엔 신의 한 수를 뒀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 예컨대 뭐 야권은 오늘 제가 TV 보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똑같이 어린애들이 나왔어요. 네. 어린애들이 나와서 소리 지르고 뭐 또 대학생 고등학생도 떠들고 앉아 있는데 우리 이 국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모든 애국 국민들은요. 지금 광화문에 모여서 우리의 한 마음 한 목소리를 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네. 지금 우리가 애국자라면 우리가 오늘이 2024년 12월 7일이거든요. 네. 12월 7일 1시 또는 3시에 당신은 어디에 있었냐. 네. 매우 중요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스스로 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화문에서 함께 싸웠다. 그래야만 우리 자신들에게도 설명이 가능하고 우리 또 자식이나 자손에게도 설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우리 홍동명 12